네, 2025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비트코인이 다시 9만 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고 다시 한번 저항을 때려 맞을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지 이래저래 기대 반, 걱정 반 아니면 뭐 짜증 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아슬아슬하게 우리를 애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알트코인들, 뭐 메이저 포함해서 알트들도 대체로 비스무리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런 어떤 애매함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 확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크립토가 크게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로 평균 회기로 장기간 박스 하단으로 내려앉을까? 아니면 또 ETF가 있으니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도 있고 반대로 지수는 더 빠질 거다라는 말도 있고 대체 뭘 믿어야 할까? 반등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이런 좀 모호한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이를 더 어수선하게 만드는 게 하나 더 있는데 SNS나 커뮤니티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극단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뭐 1000 간다, 400억 들어온다, 불트랩이다, 베어트랩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문장만 보면 다 그럴듯한데 조금만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그럴싸한 대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오를지 안 오를지 얼마가 오를지 아니면 얼마가 더 떨어질지 이런 건 일개 개미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서 2026년을 예측이나 예언, 이 때려 맞추기가 아니라 판단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의 고민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프레임을 핵심 축으로 놓고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평균 회귀 프레임. 이게 뭐 표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크립토는 고위험 베타 자산이니까 결국 박스 하단으로 회귀한다, 되돌아간다, 다시 바닥 다지기 한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 두 번째로는 ETF 프레임. 규제된 자금 통로가 커지고 그 자체가 바닥을 만든다. 세 번째는 이더리움 프레임. 알트 전체 체력의 온도계는 결국 이더리움에 달렸다. 이 세 가지 얘기가 지금 왜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서로 충돌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이 X 플랫폼에서 언급해서 화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양반은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지수 BGCI가 2026년에 천선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재 이 지수 레벨이 2555 수준이고 2025년 들어서 대략 19% 하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000이라는 숫자보다는 이 양반이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맥글론이 자주 쓰는 언어는 뭐 이렇습니다. 크립토는 고위험 베타 자산이다.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위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21년 이후에 지수는 진자 운동처럼 상단과 하단을 오가면서 지금은 하단으로 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베타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타 자산이라는 것은 분위기가 좋을 때 더 많이 오르고 분위기가 나쁠 때 더 많이 빠지는 자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이 흔들리면 크립토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유동성이 쪼여지면 크립토가 먼저 아프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리고 BGCI라는 지수를 쓰는 이유는 한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체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보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전체 시장 전체를 바구니로 묶어버리면 실제로는 약한 종목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회귀라는 말을 한 번 더 쉽게 풀어보면 이건 결국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이걸 시장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가능합니다. 유동성이 과하게 풀려서 과열되면 언젠가 그 과열이 식는다. 또 반대로 너무 과하게 눌리면 언젠가 또 반등한다. 매클론은 지금 이 과열이 식고 범위의 하단으로 되돌아가는 구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쪽의 메시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고는 내년에 반드시 폭망한다, 폭락한다가 아니라 크립토를 안전자산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에 더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현실도 짚고 가겠습니다. BGCI가 시장 전체를 대변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시총이 큰 종목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상위 자산이 지수 흐름을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수가 흔들린다라는 말은 결국 상위 자산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클론의 경고를 한 문장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ETF가 있든 없든 매크로가 리스크 오프면 크립토 전체는 평균 회귀를 맞을 수가 있다. 그럼 이 평균 회귀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금리 유동성의 방향, 이 시장에 돈이 더 풀리느냐 아니면 회수가 되느냐. 두 번째로는 주식 신용 시장의 변동성,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리는가 아닌가. 세 번째로는 크립토 내부 레버리지, 이 파생 레버리지 시장에서 디레버리징이 크게 발생하냐 안 하냐. 정리하면 매클론의 메시지는 크립토가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년에 뭐 같을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크립토는 여전히 거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고베타 자산이다 라는 경고에 가깝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반대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크립토는 예전이랑 구조가 다르다. ETF라는 괴물이 생겼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짚어볼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역시나 재밌는 게 마이크 매클론도 그렇고 에릭 발추나스도 그렇고 모두 블룸버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 안에서도 이렇게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두 번째 프레임의 핵심은 ETF,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6년 크립토 ETF로 대략 150억 달러, 우호적이면 최대 400억 달러까지 유입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보도가 되면서 시장이 또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400억이라는 숫자보다 ETF가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ETF가 생기기 전에는 기관이 크립토를 담으려면 선택지가 복잡했습니다. 직접 현물을 사서 보관해야 하고 수탁, 회계, 리스크 처리 문제가 있고 내부 규정을 막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ETF는 이걸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기관은 규제된 상품을 통해서 노출을 만들 수가 있고 리스크 관리도 더 표준화됩니다. 그래서 ETF는 가격을 바로 올리는 버튼이라기보다는 돈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시장 구조를 바꾸는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발추나스의 관점의 핵심 논리는 3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ETF 투자자는 생각보다 잘 안 판다. 기사에서는 조정 국면에서도 ETF 자금이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미는 명확합니다. ETF 이꼴 단기 투기보다는 배분 성격의 돈. 다시 말해서 단기 자금이 흔들려도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들어온 그런 자금은 비교적 느리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 플러스 리스크 온이 붙으면 유입은 커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ETF 유입은 결국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금리가 내려가고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고 자산 배분이 공격적으로 변하면 유입은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인하가 와도 이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진다면 유입은 기대보다 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ETF 전망도 조건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 큰 돈은 연기금, 국고펀드, 자문사 같은 느린 돈이다. 이런 자금은 한번 들어오면 단숨에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리밸런싱 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순간 펌핑보다 바닥의 두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참 이게 아쉽게 느껴진다라면 아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ETF 유입 꼴 가격 상승, 이건 자주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주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ETF 유입은 순유입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조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매도 물량이 더 많으면 유입이 있어도 가격은 눌릴 수가 있습니다. 또 ETF 자금이 전체 시장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상위 자산 몇 개에만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적인 연결고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ETF를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 돈이 들어온다. 당연히 가격이 오를 거다. 이 방향이 장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시간차와 경로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XRP 현물 ETF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TF 유입이 있어도 왜 가격이 바로바로 안 움직일 수 있냐면 최소한 이 정도 이유들이 겹치기 때문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규모의 문제, 유입이 커 보이더라도 전체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생각보다 작은 비율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ETF가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유입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 문제. 유입이 크립토 전체로 퍼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이 상위 자산 일부에만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시장 전체가 좋아졌다라고 느끼기가 어렵고 알트들은 계속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수의 문제. ETF가 사는 만큼 시장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차익 실현, 채굴자 재무팀의 현금화, 레버리지 청산 등 매도 압력이 유입을 상쇄하면 가격은 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장 상태의 문제.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구간에서는 좋은 뉴스가 있어도 사람들의 위험 선호가 먼저 꺼집니다. 이때 ETF는 상승 엔진이라기보다 앞서 짚었듯 이 충격 완충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ETF가 있다 없다만으로 2026년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한쪽은 거시, 이 평균 회귀를 바라보고 다른 쪽은 자금 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보는 화면이 다르니까 결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ETF 프레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ETF로 돈이 들어오면 평균 회귀 경고는 무시해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ETF 유입과 시장 하락은 얼마든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강세론자도 조건부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연말에는 낙관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적극적인 기업 쪽에서는 2026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낙관론의 결론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독보적인 자산이다. 그런데 그 문장 다음에 꼭 따라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연준이 완화적 기조로 전환할 것, 위험 선호가 살아나는 국면이 올 것, 은행, 기업, 지역 단위에서 채택이 늘어날 것. 다시 말해서 낙관론도 그럴듯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한 것이다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전제는 대체로 상당히 빡셉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이해하면 전망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그래도 좀 덜 흔들릴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강세론이든 약세론이든 결국 조건부인데 이 조건이 쉽게 말하면 존나 빡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ETF 유입과 지수 하락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영상의 핵심적인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ETF 유입이면 무조건 상승, 지수 하락론이면 무조건 폭락.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ETF 유입과 지수 하락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려하면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자체적인 멘탈 케어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돈은 들어오는데 시장은 더 빠진다. 아주 먹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ETF로 150억, 심지어 400억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리스크 오프, 디레버리징, 거시적인 충격파 이런 것 등이 오면 전체 시장이 더 충분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신용 시장이 흔들린다.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된다. 알트가 먼저 무너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결국 끌려 내려온다. 이럴 때 ETF는 펌핑이 아니라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50%도 빠질 수 있는 게 한 35% 빠지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그런 식의 역할입니다. 올려주는 손이 아니라 바닥을 받쳐주는 손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시장에서는 상관관계가 갑자기 커진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 코인만 잘 고르면 된다, 요게 통할 수가 있지만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는 다 같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회귀 경고가 힘을 얻는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ETF가 바닥을 만들고 회복은 느리게 간다. 이건 강세론자들이 기대하는 그림과 가장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핵심은 폭발적인 강세장이 아니라 하방이 둔해지고 회복이 길게 진행되는 그런 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짜증납니다. ETF 유입이 꾸준히 쌓이면 가격은 한 번의 투기보다는 매도 압력을 흡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6년이 만약 우상향이라면 그건 예전처럼 한 달 만에 3배 이런 게 아니라 지루하지만 그래도 더 단단한 우상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ETF가 가격을 올린다가 아니라 ETF가 폭락을 막는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2026년의 기대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ETF 기대가 과대평가돼서 유입 둔화가 오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이건 많이들 놓치는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 150억에서 400억 전망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붙습니다. 금리, 규제, 기관 배분, 투자 심리 이 중에서 하나라도 꼬이면 유입은 생각보다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시장은 이미 유입 기대를 가격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유입이 기대보다 약하면 실망이 변동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ETF 유입은 총량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어떤 자산으로 들어오는지도 중요하다는 건데 만약 유입이 비트코인에만 몰리고 알트로 퍼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체감은 시장은 안 좋다 이렇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레임이 등장하는 건데 바로 알트 대장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이 묘하게 조금 애매한 이유도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인데 벤 코엔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약세장이라면 이더리움이 혼자서 신고가로 달리기 어렵다. 이더리움이 전고점으로 회복하더라도 불트랩일 수 있다. 급등 이후에 2,000달러대로 되밀릴 수 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정답이 아니라 경고의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중에서도 가장 기관 친화적이고 인프라가 가장 큰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더리움조차 비트코인의 흐름과 거시 환경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다라면 다른 알트들은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더리움이 못 가면 알트 시즌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코엔은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전고점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는 알트가 있다라면 이더리움이 그나마 낫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2026년 시장이 전부 싹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자산별 체력이 갈리는 시장일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6년의 키워드는 알트 시즌이 아니라 이 분산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버티고 이더리움은 간신히 체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알트는 계속 피가 마르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주 겪는 심리적인 함정이 하나 있는데 알트가 안 오르면 비트코인도 곧 폭락할 거다. 또는 비트코인이 버티니까 알트도 곧 따라올 거다. 이건 상당히 단순한 연결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비트코인만 강했고 어떤 때는 이더리움만 상대적으로 덜 나빴고 또 어떤 때는 상위 몇 개만 살았다.
이런 시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단순 가격 예측 대상이 아니라 알트 생태계의 자금이 살아있는가를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2026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알트 전부가 싹 다 날아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레일 위에 있는 자산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6년은 예측의 해가 아니라 판별의 해다. 맥클론의 평균 회귀 경고가 맞으려면 거시가 리스크 오프고 디레버리징이 크게 나오고 고베타 자산이 꺾이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 ETF 유입 시나리오가 강하게 작동하려면 금리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고 기관 배분이 실제로 움직이고 규제된 자금 통로가 더 커지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완전 반대가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번갈아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 상반기는 평균 회귀로 흔들리고 하반기는 ETF 유입으로 바닥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초반에는 유입 기대가 강했지만 거시 충격 한 번에 다시 평균 회귀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고려해 볼 포인트는 내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 연준 의장이 교체될 거라는 거,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동성 확장이 펼쳐진다면 어느 시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공부가, 리서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말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념 싸움이 아니라 환경 구조 읽기 싸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 특히 많이 나오는 한 3가지 착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3가지가 잘 정리가 되면 2026년에 어떤 유튜브든 블로그든 X든 어딘가에서 컨텐츠를 소비할 때도 내 중심을 잡고 덜 휘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전망이 갈리면 누군가는 거짓말이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지수로 보느냐, 자금 통로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ETF가 있으면 절대 크게 안 빠진다. ETF는 구조를 바꾸지만 거시 충격까지 없애진 못합니다. 다만 충격을 완화할 가능성은 생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더리움만 보면 알트가 언제 오를지 알 수 있다. 이더리움은 온도계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온도계를 본다고 내일 날씨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체감 온도를 더 정확히 읽게 해줍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머리에 잘 짱박아 놔도 내년에는 극단적인 말보다 어떤 조건이 먼저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구조가 파악되면 조금 어떤 이 뇌동매매나 멘탈 케어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주도성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문장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은 늘 극단적인 말을 먼저 퍼뜨린다. 하지만 돈은 보통 극단이 아니라 조건이 확인된 쪽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을 맞이할 때도 누가 더 큰 숫자를 말했나라기보다, 그러니까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이런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그런 숫자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걸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고민을 먼저 하게 된다면 어떤 극단적인 주장보다, 숫자보다는 그 구조적인 전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객관성을 견지하려는 태도가 요즘같이 이랬다 저랬다 참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장에 있어서 내 멘탈을 챙기는데 그래도 가장 돈 안 들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시면서 내년 전략도 현명하게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